대한민국 거시경제 거장이시자 또 최근 닥터 데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금융경제시장의 보석이신 저희 김효익 교수님 앞으로 모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오래 근무했고요. 이코노미스트 금리, 환율,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주가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까?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직업이죠. 그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는데, 어제도 3시, 4시면 눈 떠집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살아있길래 이렇게 또 좋은 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대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부도 축적할 수 있고 기업하신 분들은 기업도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시경제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9만 원 갈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경기는 이미 선행지수는 꺾이고 있었어요. 이럴 때 대충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안 샀어야 했죠.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 삼성전자를 60만 원대 초반에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90분 동안 시대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이 미리 써준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신 그 질문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까 이 추운 날씨 오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고요.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 떨어지다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고요. 우리 내년 경제 올해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금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채권 좀 사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채권 투자 늦지 않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기업들,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있었고 2020년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저는 닥터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서 좀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코스피 3,300 갔을 때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코스피 2,20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신문에서 한 면에 저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제목이 2,200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회 건수는 100만 건이 넘었는데요. 댓글이 다 여기였어요. 다 4,000 이야기 하는데 무슨 2,200이냐. 그런데 결국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를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장기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좋아졌다 나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죠.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니까 가격이 소비 줄이고 기업이 투자 줄이고 수출이 나쁘니까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이 질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내려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2019년까지 꾸준히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늘었고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아진 거죠. 한마디로 부채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책을 쓰면서 2020년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전망을 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또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급격히 나빠졌죠.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정부가 돈을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회복시켰습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됐어요? 여러분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8%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마이너스 2.8%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무려 6.3%나 성장하죠. 그야말로 급격한 V자 행보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고요.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누가 부실해졌어요? 여러분이 언론에서 많이 보시죠. 기업이 부실해졌습니다. 우리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외환위기가 왜 왔어요? 86년에서 88년 3조왕으로 우리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투자를 많이 늘렸죠. 근데 90년대도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습니다. 그게 97년 IMF 경제위기라고 그러죠.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어요.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었죠. 근데 우리가 구조조정 잘했다고 세계가 평가했습니다.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정부 부채가 6%밖에 안 됐어요. 정부가 정말 건실했죠. 그래서 공적자금 167조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상대적으로 빨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가계부채 50%에서 100%가 넘은 거예요.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기업 부채 이렇게 높은 나라 별로 없죠.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계부채는 세계 평균보다 더 높아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이 또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죠. 이번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면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수십 배의 이력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가계부채가 많다고 당장 급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금융에서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 이자 내고 원금 갚아야 되죠. 소비할 돈이 줄어드니까요.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하는 거지 급격한 위기는 안 옵니다. 그래서 세계가 부채 성장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낮은 쪽에 속해요. 지난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고 이번 정부는 돈을 안 쓴다고 그러는데요. 기업 부채 높으니까 기업이 과거처럼 투자할 수 없죠. 가계부채 많으니까 과거처럼 소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마저 안 쓰면은 우리 경제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돈을 다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도 기업 가계부채가 높아가지고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죠. 이 빨간 선이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샬 K라는 것은 GDP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미국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 때마다 돈 풀어서 해결했죠. 이번 코로나 때는 얼마나 돈이 빨리 많이 늘어났습니까? 역사상 단기에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푼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한때 0.5%까지 떨어졌죠.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저렇게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오르니까 미 연준이 가감히 금리 인상하고 돈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 10년 국제 수익률이 11월 초에 일시적으로 장중에 5% 넘었었죠. 그런데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한 4%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채권은 사셔도 됩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다 붕괴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채권 수익률이 몇 %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주말 보니까 3.91%까지 떨어졌습니다. 채권 시장의 거품이 다 붕괴되고 채권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서 좀 반등할 거예요. 채권 투자는 이제 계속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주식 전체 주식 시가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2020년 4분기에 325%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죠. 그리고 꺼지다가 다시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미국 주식시장 제가 보기에는 거품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이 정도는 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아직 남아있다.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 아직 마음 놓고 투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에요. 주택가격이죠. 여러분 2008년 미국 위기가 왜 왔죠?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이 2배나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니까 미국 가게가 돈 빌려 집 사고 돈 빌려 소비를 했었죠.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 팔았는데요. 근데 2007년 들어가지고 집값이 급락하니까 미국 가계가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서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은 겁니다. 실질 가격 기준인데요. 물가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번 거품이 2007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꺼지다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상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미국 사람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많이 사는데요. 모기지 30년 금리가 2.6%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7.7%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거래량, 기존 주택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 거래량 보니까 지금 2007년, 2008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저금리 때문에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다 붕괴됐다. 채권 투자는 하셔도 된다. 주식 시장에서는 아직 붕괴가 덜 됐다. 주택 시장은 이제 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예요. 올해가 한 1.4% 성장할 텐데요. 내년에 2% 성장 좀 넘어설 거예요. 근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되죠? 우리 소비가 증가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가 증가해 수출이 돼야 되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많으니까요. 가급적 소비만이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들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아직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내년에 2% 성장하는 건 뭐 때문이죠? 수출. 그동안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됐는데요. 지난 10월 이후로 수출 통계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 우리 경제가 2% 성장한다는 것은 주로 중국으로 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년 2% 성장해도 내수는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수출 쪽만 개선되면서 2% 성장한다는 겁니다. 단기 사이클로 보면은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되더라도 2% 성장밖에 못 하는데요. 2% 성장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에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10%에서 지금 2%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뭐 때문이죠?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지금 학교 출산율이 0.7명이에요. 여러분 2.1명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됩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뉴욕타임즈는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인구 줄어든 거 보니까 마치 흑사병 때와 같다. 그때 인구가 30%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죠. 남한의 인구가 줄어들고 북한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남한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북한이 남한 공격한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어때야 되겠어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결혼하시고, 최소한 2.1명이 돼야지 우리 인구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대기업들이 자본 수당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자본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 올라가면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근데 생산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선된 거 아닙니다.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우리 총 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보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하죠. 근데 지난 정부 총리가 각 경제단체들 총리실에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한 경제단체가 안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밖에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하니까 한 번 하고 끝냈어요. 이번 정부 총리도 지명받았을 때 총 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보자 그랬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매일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생산성 개선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 가면 우리 잠재성이 1%, 그 이후로 가면 0%대 진입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진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연평균 경제성장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진 나라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 성장했습니다. 성장 우선했죠. 전두환 정부 후기 때 3조 원으로 10% 성장했어요. 노태우 정부 3조 원이 끝나고 수출이 안 되니까 건설 경기 가지고 경기를 빼앗고 9%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 IMF 경쟁이 맞죠. 김대중 정부 들어 정말 빼앗은 구조적이었어요.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니까 기업이 없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근로자 해고되면서 소비가 줄어들면 5%로 떨어졌죠.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구조적인 결과가 고용 불안 양극화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균형 발전, 분배 복지 이런 걸 내세웠죠.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크게 개선된 게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747을 냈었습니다. 7% 성장 내세웠는데 3.4. 박근혜 전 대통령 474. 4% 성장 내세웠는데 3.0이에요. 문재인 정부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뭐죠? 좀 나누고 살자는 겁니다. 경제 규모 이게 8% 10% 성장할 때는요.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오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 줄 수밖에 없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좀 나누고 살자. 지난 정부가 추구했던 포용적 성장. 근데 성장이 2.4% 떨어졌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자유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면 자유를 통해 아주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서 도약하고 그래서 나누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이 떨어지는데요. 이 계단을 올라서 보자는 겁니다. 올라서는 거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잠재 성장률 아까 추정해 보니까 이번 정부 5년도 또 2.0이라는 겁니다. KDI도 저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성장 계단이 또 한 단계 떨어진다는 겁니다. 차별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업 42%가요. 한국의 기업 경영 분석 보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 기업들이 작년 42%가 1년에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내년에 2% 성장하더라도 그 기업이 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2030년 1%, 그 이후로는 0%. 그 의미가 뭐냐면은 좋은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소득이 정체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서야 되는데 올라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 대타협, 생산성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베트남과 필리핀을 해서 여기서 인구 좀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야감히 수입을 늘리든지 별로 수단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젊은 분들이 애플 같은 회사 하나 만들면 되죠. 애플 시가총액이 3조 달러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GDP 1조 7천억 달러예요. 애플 같은 회사 하나 생기면 어떻습니까? 계단 꽁충 오르죠.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률 떨어지고 차별화는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성장이나 한마디로 차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맞습니다.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제가 태어날 때 1인 국민에서 60달러,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무려 300달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 중학교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죠. 예, 그리고 저같이 중학교 못 가는 애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책상도 없는 마룻바에서 공부시켜줘가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뭐 KBS 아침마당 강연 백도시 라디오에서 최근에 제 그런 인생 얘기를 세 자리 했으면 그만큼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3만 달러 시대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등록금 내라고 그럽니까? 교복까지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잘 사는 나라 3만 달러 빨리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 가야지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끼게 되는데요. 우리 잠재 성장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죠. 반도체 수출이 2018년에 한때 21% 비중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5%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지난 10월 통계 보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이 중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올해 자동차가 좋았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반도체하고 선박, 조선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그동안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최근에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서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우리 반도체 55%가 중국 홍콩으로 가요. 중국 홍콩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아마 중국으로 수출 비중 늘어나고요. 미국 비중은 내년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우리 수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요. 인도 지금 3%밖에 안 되지만 인도 쪽으로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아마 활로를 찾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계가 부실해졌는데요. 왜 부실해졌냐면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이익을 내니까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돈을 가게에다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외환위기 전에는 은행 돈의 대출 중에서 71%가 기업으로 가고 가계로 29%로 갔는데요.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리면서 돈이 가계로 가면서 소비는 됐는데 이때 가계가 부실해진 겁니다. 가계 부실 문제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특히 2001년, 2002년 생겼죠. 가계 부채를 자산으로, 금융자산으로 나눈 건데요. 이 무렵에 급증해 버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 경제위기 겪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익을 내고 돈을 안 빌렸으니까요.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계가 부실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물론 절대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은데요. 금융자산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부채 이야기만 하죠. 금융자산 저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 부채 자산 비율을 보면은 2001년이나 2008년보다 지금 조금 올라갔지만 그때보다 더 낮아요. 자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게 잔액 개념이고요. 이게 플로우 개념이에요. 연간 개념입니다. 여러분 가계라는 건 자금 잉여주체라고 그래요. 가계라는 건 전체적으로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습니다. 근데 2020년 보니까 207조, 작년에 좀 줄어들었으면 183조입니다. 작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83조가 많았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부채도 많지만 금융자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통계는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고 부채가 높다. 이런 보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환위기 때보다 수십 배 1억 그런 위기가 올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융 부채도 많지만 금융자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부채가 많으니까 우리 GDP 중에서 소비가 미국은 69%, 우리는 46%입니다만 소비가 안 되면서 우리가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금리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은행에서 돈 빌렸었다면 금리보다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이에요. 지금 10월까지 통계가 나왔으면 11월 떨어졌지 않습니까? 12월 들어서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경제성장률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2030년 가면 우리 잠재성장률 1%로 떨어진다.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금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금리가 올라갔던 게 물가였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 미국도 낮아지고 우리도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투자라는 게 돈의 수요고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인데요.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가지고 돈이 부족한 경제였어요. 그래서 고금리 경제인데요.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건 가행 투자하면 망하구나. 투자를 많이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저축이 투자보다 계속 많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겁니다.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물론 이것도 차별하죠. 중소기업들 돈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 6월 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17조 원이에요. 대기업들 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변화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계라는 건 자금 잉여주체죠.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 많다는 겁니다. 비금융기업,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은 자금 부족주체예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주체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기업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습니까?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죠. 그럼 은행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 안 사고 채권만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성을 먼저 떨어졌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돈이 나가던 상태에서요. 일본 은행이 이렇게 채권 사니까 금리가 0%까지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누가 어려워집니까? 보험회사들. 보험회사들 일부 금융상품 할 때 최소 몇 % 금리 주겠습니다. 그렇게 팔아놨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내줄 수가 없죠. 일본 보험회사가 이 시기에 13개가 4개로 통폐합됩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하실 때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자, 아까 우리 가계부채 절대적으로 많다고 그랬지만 연간은 어떻습니까? 저축한 돈이 빌려 쓰는 만 계속 많다고 그랬죠. 우리 기업이 자금 부족 추세인데요.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일부 은행 회장, 행장들 걱정하죠. 얼마 전에 그만둔 KB 윤 회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은행 경쟁력이 대출에 있었다면 앞으로 유가증권 운용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가계가처럼 돈 빌려 쓸 수 없고요. 정부 도 가계부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은행이 부실한 중소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은행도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하고 국고채 수익률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게 완전히 꺾이고 있어요. 저는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꺾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3분기부터 여러분한테 계속 채권 사십시오, 채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반등하니까 또 채권 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채권 직접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ETF라는 게 있거든요. 만기 30년짜리 여러분 금리가 떨어질 때는 만기가 긴 것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여러분 채권은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최근에 금리 상승은 일시적이다. 다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이거 일하면서 근로소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2013년 3월에 하던 거 자문해서 친구들하고 하던 해서 팔았었습니다. 그때 여유자금이 좀 들어왔는데요. S생명 부사장이 즉시연금 하나 가입해달라는 겁니다. 2014년 3월에 가야 되는데 4월에 51만 원을 받았어요. 매월 받거든요. 근데 10년 만기가 돼가지고 올 3월에 끝났습니다만은 28만 원, 51만 원, 28만 원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죠? 보험회사는 주로 뭐 가지고 운영합니까? 채권 가지고 운영해요. 근데 채권 금리가 장기적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죠?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좀 신경 쓰면 3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300만 원 벌면 무슨 의미예요? 3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를 들었었어요.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우리가 건강 지키면서 오래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이라는 거죠. 제가 58년 개띠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선배, 또래들 거의 다 은퇴했죠. 근데 은퇴한 남자를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나갈 사무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제 선배 꽤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그날 저녁에 가서 그 부인한테 우리 돈 얼마나 있어요? 어쩌더니 부인 대답이 뭐였겠어요? 왜 남의 돈을 물어봐? 그리고 그 다음날 KBS 1TV를 들었더니 동물의 왕국 수사자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수사자가 수사자 역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역할이 끝나니까 그 수사자 굶어 죽더라는 거죠. 우리 남성분들 미래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 유명한 그 MC 허참식 고인이 됐죠. 이분이 아내는이라는 노래 불렀어요.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꾸중 들을까봐 오후 되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런다. 그게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라디오를 틀었던 어떤 주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고생해서 은퇴하면 잘해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굳건하게 드셨는데 3개월 지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남자가 집에만 있지. 그 남편분이 양치질을 하고 칫솔을 그 세면대에다 두드리는 습관이 있대요. 회사 다닐 때는 들어줄만 했는데 듣기 정말 힘들다. 이런 거 농담하던데. 우리가 직을 오래오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면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하시면은 계속 회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죠. 우리가 꼭 업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업이 존재할 수가 있죠. 제가 작년에 한 방송에서 이런 우리 국민들한테 다양한 업을 받아들여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은행에 정년보다 3년 빨리 은퇴하고 목수일을 배웠으면, 물론 목수일 쉽지 않죠. 그런데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은 언제든지 생긴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은행 시계에 안 맞춰도 된다는 겁니다. 제 제자 이야기예요. 신한은행에 다니는 친구인데요. 그 은행에서 한율이라는 업무를 담당했죠. 제 이런 이야기 듣고 저희 대학원 야간대학원을 가서 이론을 공부한 겁니다. 업무하고 이론하고 접목시켜가지고요. 경제의 99%는 한율이다. 한율은 업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율 불안하니까 여러 군데서 그 친구 찾습니다. 그 친구는 신한은행을 떠나도 한율은 업으로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도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강의에서 그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저 회사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그 박사학위 때문에 학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좀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을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하나 업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요, 고정금리 4.5%에 팔고 있더라고요. 7조 원 정도 팔렸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030년만 가도 우리 잠재성이 1%인데 어떻게 금리가 40.5%가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은행 2050년 가면 우리 잠재성이 0% 마이너스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4.5% 금리 내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금리 상승이 일시적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들었다. 이럴 때는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회사 다니고, 그럼 직을 오래 유지하고 회사를 한다면은 그 회사를 오래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급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충분한 소득을 얻기 힘듭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으로 돈 벌는 것보다 금융으로 번 돈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우리 국민들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금융으로 이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금융민주주의를 달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국 바이든 정책이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성장, 그 다음에 시진핑 공동부유론, 세계 어느 나라인데 소득차별화가 너무 심화됐거든요. 소득차별화가 심화되면은 이게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의미가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많이 안 죽었지만 우리가 패스트 흑사병 때는 인류의 30%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서 소득 불균형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소득 불균형 해소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늘려야 되고요. 특히 금융으로 부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를 많이 늘려가지고 좀 나눴었으면 좋겠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책 써가지고 인쇄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여러 군데다가 조금씩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더 부 늘려가지고 우리 전쟁, 혁명, 전염병 이런 것이 안 오도록 우리 좀 나눠서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 금융민주주의 같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강예수 교수님께 박수. 고맙습니다.